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광호입니다. 현재 그 사단법인 인문연구원 동고송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요. 장제성 기념사업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호남 독립운동가 열정이라는 책을 열심히 지금 쓰고 있는 중에 우리 민속역사박물관에서 강연 초대를 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주 항쟁 1980년 이후 우리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대단히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전두환 군사 독재 치하에서 우리 이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 날 고민하던 끝에 미래를 열려면 과거를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제야 민족운동 역사를 나름대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1985년 조그만 역사에 관한 교양도서, 책 이름은 들으라 역사의 외침을 이란 제목으로 한 권의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광주 전날 표타여 전국에서 교단에서 열심히 우리 학생들과 함께 민족원을 깨우치고 있는 선생님들, 특히 전교조에 소속된 선생님들은 다 이 책을 읽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한 30년 동안 우리 조선왕조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써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왕들이나 혹은 장군들 몇몇 특출한 영웅들이 모든 역사를 다 좌지우지한 것으로 기술한 이른바 영웅사관에 의해 저희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다면 이런 영웅사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온 민중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써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작 민중의 땀과 피로 쓴 그런 역사를 쓰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어떤 위대한 사건도 역사로 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선조들 중에 아무리 훌륭한 민중의 투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 관한 기록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를 쓸 수 없다는 근원적 한계를 봉착하면서 결국 조선 500년 역사는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여 조선 왕조실록을 주 전골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게 됐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뇌 끝에 제가 2015년도에 마침내 우리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조선 500년 역사를 역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 지식인이 역사에 대해서 지고 있는 짐을 두 권의 책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 스스로 어떤 자문이 드냐면, 한가호, 네가 그동안 쓴 역사는 다 지금 서울 중심 역사, 중앙 중심의 역사가 아닌가 말이지. 너 광주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호남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냐는 의문을 저희 내면으로부터 제기받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역시 우리 광주와 호남의 선배들이 이끌어온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아는 게 너무 없다 하는 자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제가 최근 한 3년 동안 개인적으로 인문연구원 동고성을 창립하고 그 동고성에 많은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 이 자리에서 이제 나오실 노성태 남도 역사원 역사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그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조금씩 우리 남도의 역사, 호남 역사, 광주 역사를 한꺼풀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연구한 성과를 이번 추석 전후로 해서 지금 한 권의 책으로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올 2021년도가 가기 전까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그 동아일보사가 간행한 한국 근인대 인물선 1979년대 된 겁니다. 이 책을 제가 서가에 보관했었는데 거기에 선정된 99인의 근현대 인물들, 여러분 잘 아시피 이승만, 김구, 김옥균, 여러 우리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들었던 인물들이 많이 출연하는데요. 그 99인을 출신별로 제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출신별로 뽑으니까 역시 어디가 제일 많겠습니까? 서울이 제일 많겠죠. 그거는 이제 불가피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많은 데가 보니까 황해도더라고요. 황해도. 왜 그렇습니까? 이승만과 김구가 황해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출신 누가 있을까 뒤져봤더니 황희연 선생, 절명시로 유명한 황희연 선생, 그리고 독립협회를 이끈 서재필 선생, 그리고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사를 창간하고 이끈 송준우 선생이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송만가 모르신께서는 어떤 활동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례 출신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올라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듣기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이 가장 왕성한 두 지역을 꼽으란다면 하나가 광주 호남이고 두 번째가 함경 북도였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불구하고 정작 이렇게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갔을 경우 전남 출신 혹은 광주 출신 혹은 호남 출신이 너무 빈약하다는 점에서 제 스스로가 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시 이제 통계를 보았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기획을 하고 역사 공간을 출판한 조그만 단행본 그 독립운동가를 주로 그리는 그 단행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98권까지 출간됐는데요. 거기 더 뒤져보니까 역시 황현 선생하고 서재필 두 분은 들어가 있고, 김철수 선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김철수 선생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몇몇 전문가 외에는 김철수 선생이 뭐 하셨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려 봅니다. 저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재필 선생은 지금 보석으로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주로 어디서 살으셨죠? 주로 미국에서 살으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태어난 곳은 보석입니다만 광주 전남의 어떤 장주 전남에 영향을 미치면서 광주 전남을 토대로 해서 운동을 하신 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그 약간의 점이 있고요. 또 황현 선생이 어떻습니까? 교과서에는 굉장히 위대하신 분 나오죠. 1917년 경수국지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은 시 한 구절이 지식인 노릇하기 진짜 힘들다. 아는 유명한 시를 남김으로써 역사의 이름을
빛내는데 전부 같은 저도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만, 이 당시 그 총을 들고 일본과 싸우다가 전사하신 우리 의병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의병장들의 후손들이 봤을 때는, 야, 좀 뭔가 너무 차별도가 심하다. 누구는 시 한 편 쓰고 죽은 사람 죽었고, 누구는 총 들고 싸다 죽었는데, 왜 총 들고 싸다 죽은 내 할아버지는 역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그 지식인이 올라와 있냐는 데서 약간의 질시 어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봤을 때, 왜 우리 호남의 역사에서, 그야말로 독립을 위하여 내 온몸을 바치고 싸우신 수천 명의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 모든 분들은 역사에 오르지 못하고 이분들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과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호남 차별이란 말에 대해서 오랫동안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 스스로가 차별당한 적이 없어요. 왜? 대학을 다녀서 부산 놈들, 대구 놈들, 경상도 놈들 다 만나서 제가 야 새끼다 뺨새 때면서 이끌었지. 내가 친구들한테 광주 놈이라 하여 차별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가슴 속에는 호남인으로서의 그 아픔, 이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함, 자랑스러움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역사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호남 차별이 아닌가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도 사람들이 밥 두 그릇 먹고 우리가 호남 사람들이 밥 한 그릇 먹는다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차별이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밥 두 그릇 먹는다 해서 행복해요? 서울 사람들이 아파트 10억짜리 살고 광주 사람들이 아파트 1억 살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호남 사람들이 좀 마음이 편치 않죠. 언젠간 전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거품이 낀 것이 가라앉으려 봅니다. 물론 이것도 호남 차별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차별이야말로 우리 커나오는 10대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만나는 그 이름, 그 얼굴들이 정작 호남 사람들 싹 빠져버리고 서울 사람들, 황해도 사람들, 심지어 평안남도 사람들을 존경하도록 교과서 써져 있고 지 할아버지는 싹 빠져있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진정한 호남 차별이 아닌가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참 이 문제가 극복하기 쉽지 않겠다. 왜?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1977년인데 제가 들어간 대학교의 교수가 1000명인데요. 그 중에 이쪽 광주분 교수가 10명이 안 됐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왜? 우리 광주의 어르신들은 내 새끼가 똑똑하다, 전부 검판사 시켰고요, 전부 의사 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출신들 어쨌든 배고프니까 먹고 살게 하려고 문과 가면 전부 사시 행시 보게 했고, 이과 가면 저 의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로 가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 이 역사에서 호남 차별은 학교로 가신 교수분들이 내가 광주 출신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라고 바꿨어야 되는데, 그 역사서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호남 사람들이 겁니다. 여기에 역사에서의 호남 차별의 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부 서울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쓴 그 역사 교과서를 놓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갈 수밖에 없죠.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했습니다. 혹시 호남 사람을 좀 괄시하는 이 시각이 우리 광주 호남 사람들 내면에 이미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축적돼 버린 게 아닌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서구 문물을 존경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 백인 사람들은 은연중 위대해 보이고, 황인족, 조선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은연중 얕아 보이는 이런 시각이 형성됐습니다. 이거를 학문적 용어로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870년 전으로 유럽의 학자들이 유럽 중심주의적 세계관, 유럽 중심주의적 이론을 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약소 민족에게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좀 더 노골화된 게 하얀 것은 문명이고 노란 것은 후진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 백인 문명 우월하고 동양 문명은 열등하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 관점이 일본 사람들 통해서 우리 조선 지식인들한테 내장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식민지 지식인이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인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유럽 것은 좋은 것, 조선 것은 찌질한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밀꽃 필 무렵 그걸 쓴 분이 누구죠? 이효석 씨 맞죠? 이 양반의 소설은 그야말로 조선의 토착 세계를 천체한 걸로 그렇게 평가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이분은 매일 아침 커피를 한잔하면서 독일의 심포니, 바하하고 베토벤의 음악을 틀어야만이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고요. 이것이 이런 속에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선은 아무리 열등하고 유럽은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 요게 다시 거꾸로 우리한테 되냐, 서울 사람들은 왠지 있어 보이고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은 왠지 없어 보이는 이러한 느낌이, 감정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청중 여러분께서도 아주 허심탄회하게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제 강연 1시간 반은 바로 이 문제, 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광주 사람들, 호남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존경할 가치가 있어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왠지 별 볼 수 없이 보이고, 서울 사람들, 평양도 사람들, 안동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잘못 인식되었던 것을 오늘 좀 저랑 함께 재인식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손자들한테,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손자가 있습니다. 저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제가 할아버지로 밀려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를 할아버지가 부르는 손자, 손녀 때문에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이 손자, 손녀가 커나갈 때, 우리 광주 사람들, 우리 호남 사람들 매우 훌륭했다.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인물들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는 좀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와 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1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그 호남 인물들이 이룬 공적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이름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연구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이유라 했는데, 오늘 이제 PPT 만들면서 좀 우선 세 가지 이유를 했는데, 대충 한 5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5가지. 첫째는 1907년도에요. 그러니까 1905년도에 을사늑약 조약이 맺어지고, 이 을사늑약 조약으로 인해 사실상 나라는 망한 것입니다. 그렇죠? 1907년도 뭐가 있습니까? 고종을 퇴위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까지 해산시켰어요. 1907년 7월 달입니다. 피 끓는 가슴을 안고 있는 청년치고 이 상황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청년은 없었다 합니다. 그 의기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 1907년도 의병투쟁이었습니다. 이때 1907년, 8년, 9년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의 봉합불이 올랐는데요. 여러분, 호남 의병이 전체 의병의 60%를 차지했답니다. 좀 놀라야 합니다. 60%란 어떤 편,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51% 나오면 과반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까? 자, 헌법 바꾸는데 몇 퍼센트 필요하죠? 68% 필요하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한 게 이 60%. 따라서 한말 호남 의병이 없었다면 한말 의병이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죠? 이순신 장군, 뭐라 하시죠? 양무 호남이 없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무시국가, 시무국가, 국가가 없을 것이다. 나라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8년, 9년도 새해 동안에 우리 호남의 청년들이 총을 들고 이래서 호남의 청년들이 없었다면 일본 놈들의 을사늑약은 그대로 무사통과되었을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말 호남 의병운동의 의병장들이 수십 명인데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제가 배운 의병장은 제천의 유인석을 배웠고 태인의 최익길을 배웠고 그 다음에 뭐죠? 평민 의병장 신돌석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시험이 나오니까 무조건 이름 외야죠. 그런데 그때 제 기억 속에 호남 의병운동을 일으킨 어르신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지금 꼭 기억해야 할 호남 의병장 한 10분 되는데 우선 4분만 올려봤어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생소합니다. 우리가 공부는요 10대 때 해야 돼요. 10대 때 한 공부가 우리 머릿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나이 50 넘은 사람 공부는요 다 날아가 버려요. 들었다가 없어져. 그러니까 10대 아이들한테 이걸 꼭 기억시켜 줘야 됩니다. 1907년 10월달 가까이 있는 장성의 수연산에서 약 300여 명의 건각들이 몽둥이를 들고 쇠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라를 대차하는 의병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 무리를 하여 호남 창의 의를 댔다입니다. 맹세를 했다입니다. 이 창의 해명서의 영수 대장이죠. 영수를 우리가 기사면 의병장이라 합니다. 이분이 1908년 1월 1일날 설날에 친척 집에 가서 몸을 쉬고 있다가 일경에 붙잡혀서 경양 광주를 건너가지고 광주 천변까지 와서 1월 2일날 광주 천변에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일경들에서
불법 총살되었습니다. 그날 광주 시민들은 불을 떼지 않았답니다. 기삼 의병장과 함께 슬픔의 애도를 표시한 것이죠. 우리의 광주 정신을 말로 말할 게 아니고 바로 광주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인물, 기독교 하나님을 말로 말할 게 아니고 기독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인물 누굽니까? 그죠? 주자스 크라이스트죠. 마찬가지로 광주 정신을 추상적으로 말로 말할 게 아니고 구체적 인물과 함께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 그 넘버원은 기사면 의병장입니다. 1월 2일 날 총살당했고요. 이분이 이끌던 의병 부대를 다시 이끈 분이 김태원 선생입니다. 농성동 가면 농성동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코너에 이분 동상이 서져 있는데요. 워낙 차를 쌩쌩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분 동상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걸어가서 좀 봐야 되는데요. 가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등산에서 전사했습니다. 어등산 저 광산구에 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꼭 가보셔야 된다. 고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어등산인데 여기서 의병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4월 25일 날 전사합니다. 다시 이제 이분이 이끌던 의진을 넘겨받은 분이 조경환 의병장입니다. 이분은 광주 신안도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양반이 1908년도 12월 달에 전사합니다. 다시 또 이분이 이끌던 의진을 넘겨받은 분이 전혜사입니다. 임실 출신인데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저희가 이순신 장군을 성으로 부르는 이유입니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없습니다. 일기를 잘 썼습니다. 좋은 일기를 잘 써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전혜산 씨도 좋은 일기 썼습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요, 일기만 잘 쓰면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된다라고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백범 김구 선생이 어때서 유명했어요? 그때 같이 독립운동 하시면 한두 분입니까? 백범 일기를 잘 썼죠. 우리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우리 선배님께서도 일기를 잘 남겨놨어요. 그 일기를 토대로 우리 조영래 변호사께서 좋은 글, 평전을 쓰게 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큰 일을 이루고자 이제 뜻을 품었습니다만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일기만 성취해서도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이러한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또 누굽니까? 박지원의 연암일기, 다 일기잖아요. 백범 일치, 또 니미엘 씨 같은 아리랑도 사실상 일치거든요. 또 전태일 일기. 최근에 제가 올 5월 달에 윤상원 일기를 또 펼쳐냈습니다만, 우리 의병장들의 애로, 쌀도 없지, 밥도 없지, 신발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추운 날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고생했던 그 의병들의 파란만장한 하루하루를 기록한 게 전혜산 의병장의 진중일기,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읽어봐야 돼요? 제가 작년에 나는 왜 이제 아는가 하는 책에서 저 의병장 10분의 삶의 일대기를 광주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출간했습니다.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건너부터 간평에 가면요, 신남일 기념관 있습니다. 꼭 가서 한번 신남일 의병께서 얼마나 혁혁한 공로를 세웠는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또 보성에 가면요, 안규용이라고 하는 의병장의 전적비가 있습니다. 전혜산 신남일 안규용 1909년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일본 놈들한테 체포돼가지고 광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마지막에 대구에 가서 사형 처형이 됩니다. 그때가 1910년입니다. 저는 조선왕조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패망을 저는 그 경술 국주로 보지 않고요. 대구 감옥에서 우리 호남 무병장들이 처형당한 그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면요. 대구에서 처형당한 16인의 의병장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꼭 그 사진을 보면 매우 초라한 형국으로 초라한 옷을 입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요. 그건 일본 애들이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을 꼭 의미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한 자료 보니까 제가 16분이 처형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약 67분이 대구 감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호남 병장들의 이름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쯤에 총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게릴라 투쟁하면서 하여튼 의병들이 됐다면 이제 을사오적의 저택을 쳐들어가서 칼로 주시고 문에 나오는 을사오적을 총을 쏴 적해가는 이 의열투쟁이랍니다. 이 의열투쟁이 마찬가지로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있었습니다. 이 의열투쟁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안씨 알죠? 안중근 알잖아요. 이 안중근 선생이 바로 의열투쟁 이겁니다. 시원하게 이터블이 싸웠잖아요. 안중근 지금 동상 여기도 있어요. 우리 중앙공원에. 근데 이 양반 고향이 어디요? 북한 아니 북한 평안도. 근데 안중근의 앞선 선구자들이 다 전부 전라도 청년들이요. 그걸 나 인자서 알았어요. 1번 타자 기산도. 저 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연구하는 남도역사연구원 원장 노성태 원장으로부터 노성태 원장이 좀 밀양에 김원봉 의열단 그 기념관을 갔다 오셔서 하는 말, 황 선생님 거기 갔더니 잘 꾸며놨는데 우리 기산도 선생이 의열투쟁의 선구자라고 써져 있대요. 저 그 이야기 듣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안중근도 잘하고 김원봉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의열단의 기념관에 밀양 시민들이 의열투쟁의 선구는 김원봉이 아니고 안중근도 아니고 누구라? 저 장성 출신 기산도로 적어놨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광주 사람들 좀 반성 많이 해야겠다. 말로만 더 이상 광주 정신 그만하고 아까 아침에 광주 1번 기사면 기산도가요 기사면 손자 그리고 지리산 영곡사에서 최후의 의병 투쟁하다 전사진 창평의 고광순 은의 또 사위였어요. 이런 분을 아직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 매우 부끄러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편의 글을 좀 쓰려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해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책 한 권의 기산도가 적혀 있는 거 보면서 그걸 근거로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 역사가 정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책이 대한개년사입니다. 대한개년사 8권을 보니까 맨 앞에 기산도 선생의 활동이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보고서 그때서야 조그만 글 한 편 쓸 수가 있었습니다.
양반이 그 일경의 고문, 너무 혹독한 고문을 당해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1923년도 추락한 이후로 절름발이로 돌아다닌 거죠. 남도에 이것저것 이제 거의 거지처럼 밥을 얻어먹고 돌아다니면서 이 양반이 주위 사람들한테 부탁한 묘비명, 그것이 바로 유리개걸지사지묘. 유리개걸이란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선비거지였다 라는 뜻의 짧은 것을 묘비명으로 써달라고 남겼답니다. 저는 굉장히 냉소적인 그 묘비명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기산도 선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 광주 호남 사람들의 뒤통수를 죽비로 내리친 게 아닌가, 그런 자성을 해봤고요. 이번에 제가 쓴 호남 독립운동가 열전, 제일 1번으로 기산도 선생을 올려 쓰게 됐습니다. 자, 저 고등학교 때요, 나인영 씨가 을사오적을 저게했다. 이건 이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을사오적 나인영. 이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나인영이 보성 출신이라고 몰랐어요. 나 서울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이 나인영이, 단군교, 대종교를 창시한 사람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름이 나철입니다. 대종교의 창시자가 나철인데요. 이 나철의 속명이 나인영이고요. 나인영 씨가 대종교를 창시하면서 본명으로 나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인영과 나철은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 이름이 연결이 안 되니까 한 청년은 그냥 울사오적 총 쏘고 감옥 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이비종교 교주인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두 분이 한 인물이었고요. 여기서도 저는 저의 무지를 아주 뼈아프게 반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종교가요, 저는 모두 이상 사이비 민족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쭉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국사 시간 때 가장 통쾌하게 여겼던 청산의 대첩 누구죠? 있잖아요. 김두한 아버지. 우리 안방 드라마에서 그 유명한 김두한 아버지 누구요? 김자진 장군. 그렇게 우리가 높이서 평가했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김자진 장군도 역시 훌륭합니다만, 무장 투쟁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그죠? 무기가 있어, 무기. 무기 없으면 안 돼요. 소총도 있어, 뭐가 있어야죠? 포가 있어요, 포. 이런 대포, 신식, 총을 구입해서 운반해주는 보급 투쟁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걸 누가 했냐? 바로 대종교 교도들이 다 했고요. 대종교 교도를 이끈 서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자진 장군 그 이상으로 우리가 높게 평가할 인물이 서일이라는 분이고요. 이분과 함께 이 총을 날르고 구입하고 날았던 대종교 교도들에 대한 그분들의 헌신의 땀에 대해서 제가 역사에서 다시 쓰고 배워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해외에서 독립운동했다면 누구를 제일 치죠? 저 김구를 치지 않습니까? 뭐죠? 상해 임시정부잖아요. 상해 임정에 간부가 30명이었다면 그 절반이 모두가 다 대종교 교도였습니다. 신교식, 조완구, 이시영, 심지어 김구 선생도 대종교 교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평가를 달리 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대종교는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모시는 종교를 만들면서 이 민족운동의 정신적 근거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쉽게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아랍 쪽 보면 아주 그 원리주의에 충실한 사람 있죠, 그죠? 아랍 쪽 원리주의에 충실한 탈레반이란가요? 탈레반? 그런 자기 그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초개쳐 버리는 그런 아랍의 탈레반들이 있듯이, 바로 17세 때 일본과의 싸움을 한다면 내 목숨을 초개쳐 버리고 싸우겠다는 가장 근본주의적 민족주의의 정신을 붙들고 전파하고 실천한 큰 부대가 바로 대종교였고요. 대종교 출신들이 한쪽은 무장투쟁에서 서해를 앞서 무장투쟁했고, 한쪽은 상해 임시정부 와서 외교투쟁하고, 한편은 우리 한글, 그죠? 우리 일제시대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우신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에 뭐가 있죠? 영화 뭐죠? 말모이 이국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모에 보면 한글을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전부 대종교 교도였습니다. 전 이거 하고 점차 엎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초등학교 때 개천절 노래,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고, 우리가 물이라면 샘이 있다. 우리 민족에게 근원이신 단군이 있으시니, 그런 개천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개천절 노래 가사 작곡자가 정인보 선생님입니다. 꼭 기억해 두실 위대한 국악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산정약은 선생이 지금 이제 많이 그 이름이 전국적으로 보급됐으면, 다산정약용을 부활시킨 사람, 재현시킨 사람이 바로 이 정인보 학자였고요. 이 정인보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학문적 성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 정인보 선생의 작곡한 게 바로 개천절 자사였고, 이 정인보 선생도 대종교 교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종교를 1차 40년 민족운동의 큰 물줄기를 연 그런 민족운동의 큰 대부대라고 재인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나인영 선생과 함께요,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 자신회, 자기를 새롭게 하는 모임, 자신회를 만들었는데요. 약 150명으로 조직했어요. 거기에 리더들이 전부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오기호가 나인영이 둘도 없는 동지였는데 강진 출신이었고요. 또 뒤에 보면 부안 출신 이기도 동지였고요. 창평에 이광수 어르신이 또 동지였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면 30분이면 창평 농협 건물 앞에 도착할 수 있고요. 농협 건물 뒤쪽에 아주 품위 있는 건축이 있습니다. 몽한가게입니다.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몽한가게 주인이 바로 이광수입니다. 양녕대군 18대소입니다. 이분도 나인과 함께 을사오적 최단투쟁에 나섰다가 1907년도 신안 지도로 유배가 나. 이런 분들이 우리 바로 가까운 우리 선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꼭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